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개항기의 사회구조와 의식의 변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에 대한 생각이 변하게 되는 과정은 그렇게 뭐 순식간에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법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이제 근대를 거쳐 우리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먼저 일제시대 앞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신정변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갑신정변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주장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근대적인 인권의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문벌을 폐지하자라고 해서 이제 관직에 나오는 사람들을 뭐 특별한 신분, 특별한 집안을 이제 위주로 뽑는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인민평등권 확립,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평등하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요건 약간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랑 결합이 됩니다만 세금을 걷는 지조법을 개정하자라는 주장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화파들의 주장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 갑신정변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 금방 끝나버렸고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밑으로 이 개혁을 퍼뜨려가는 이런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의 그런 지지를 얻어내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간에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 지난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동학농민운동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이 동학농민운동은 앞서 살펴봤던 갑신정변과는 다르게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엘리트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개혁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동안에 이제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쌓여 있었던 것들이 이 동학농민운동을 통해서 터져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법제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통적 신분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단 노비문서를 소각해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노비문서라고 하는 거는 노비가 됐다는 증거가 되는 그런 문서가 되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었던 계층 중에는 노비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역시 뭐 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과 관계가 있긴 하지만 토지를 평균 분작해라. 이제 땅을 똑같이 나눠서 농사 짓자. 누구는 많이 짓고 누구는 적게 짓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직강소 설치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이제 개혁하고자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봉건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 초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지 못했었던 정부가 청나라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청나라군이 들어오고 전조하약을 맺고 이제 드디어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개혁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게 바로 갑오을미 개혁이에요. 이 갑오을미 개혁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앞 시간에 다루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일단 신분제가 이때 공식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이게 주로 이제 1차 개혁 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신분제가 폐지가 됐고요. 그동안에 이제 악습이었죠.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키는 이제 조혼을 금지시키고 그런가 하면은 과부가 재가를 했을 경우 이제 너무나 큰 그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이 재가를 다시 결혼을 못 했는데 이제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 준다던가 그런가 하면은 이제 죄를 이제 처벌할 때 있어서 뭐 삼족을 멸한다는 등 뭐 해서 친척이라던가 가족들까지 그 죄를 묻는 이런 연좌죄를 폐지하게 됨으로써 이제 법적으로는 봉건적인 신분제도가 폐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적인 평등사회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법적인 부분이고요.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려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유가 돼서야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제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차별하는 것이 많이 없어졌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인식이 퍼지게 되는 계기는 독립협회 활동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90년대에 있었던 독립협회 민권운동이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죠. 자유민권을 본격적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근대적인 민중운동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했죠. 그래서 강습회를 연다던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알려주는 걸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건 뭐니 해도 이제 만민공동회가 되겠죠. 이 만민공동회라던가 이런 여러 강연회라던가 이런 곳에서 나왔었던 주장들은 당시 서양에서 이제 들어온 천부인권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부인권설 그러면 하늘에서 내가 인권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받은 인권, 그리고 또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뭐 남녀 평등이라던가 뭐 정당 정치, 거기에다가 국민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거에 상징적인 거죠. 바로 이제 국민들의 참정권을 통해 입헌군주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민공동회에서는 이걸 실제로 보여주죠. 그래서 만민공동회 의장으로 시전 상인 출신, 즉 중인계층이었던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관민공동회 때가 되면 백정 출신이었었던 박성춘이 뭐 연설을 한다던가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 활동이 끝나고 난 이후 이제 1900년대 이제 중반이 되면 애국개몽 운동을 하면서 뭐 앞서서 뭐 여러 단체들이 나옵니다만, 그런 단체들 활동을 통해서 근대적인 의식과 민족 의식이라던가 뭐 지식, 뭐 근대 사상들을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하는 것을 좀 살펴볼게요. 생활 모습이 변화하는 건데요. 일단 의식주 하나씩 이제 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입는 건데요. 그 전에 있었던 우리 조선의 옷들은 활동을 편하게 하는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격식을 갖춰서 옷을 입다 보면 활동이 편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서구의 그런 그 실용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뭐 관복조차도 이제 간소화됐습니다. 그래서 개화기 이전과 개화기 당시의 관복을 비교해 보면 많이 간소화됐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좀 멋쟁이들은 벌써 양장이나 양복 같은 것 입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두루마기 같은 것들도 이제 신분 구분 없이 이제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 한복을 입고 맨 마지막에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마고자와 조끼 같은 원래 한복에는 없었던 그런 옷들이 이제 도입이 돼서 이제 많이 입게 됐고요. 뭐 그 다음에 긴 저고리라던가 통치마 같은 좀 여자들의 활동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먹는 것도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먹는 방식이 예전에는 모두가 다 개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명이 참석을 하면, 특히 이제 어른들이 여러 명이 오시면 그 어른들이 다 밥상을 하나씩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 잔치를 할 때 보면 자기 자리에 자기가 먹을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생활이 그렇게 이제 여러 상을 차리려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앉는 겸상이라던가 둘러앉는 이제 두레상 같은 게 유행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배추김치가 그 전에 비해서는 배추 재배가 늘어나면서 확대가 됐고, 그런가 하면은 뭐 궁중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에 퍼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음식, 뭐 우리가 지금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먹는 이런 호떡, 호떡이라는 이름 자체도 호자가 오랑캐 떡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본 음식들, 뭐 요즘 일본 음식은 뭐 거의 한국 음식이나 마찬가지죠. 돈가스 같은 거 여러분들 이것도 원래 유럽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음식이지만 뭐 사실상 뭐 한국 음식이나 다름이 없죠. 뭐 거기다 기호식품인 커피나 홍차, 양과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생활의 변화를 살펴보시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온막 같은 집을 짓거나 아니면은 초가집, 그리고 또 이제 양반들은 기와집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일본식 주택이 등장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완전히 서양식 주택도 등장을 합니다. 이런 서양식 건축물의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명동성당이죠. 이 명동성당이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뭐 정동교회 같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 궁궐 안에서는 뭐 덕수궁의 석조전 같은 건물들이 이제 이 시기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옛날에는 이거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까지 다 외웠는데, 요즘은 뭐 명동성당이 몇 년이고 덕수궁 석조전이 몇 년이고 이런 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서양식 뭐 혹은 일본식 주택이 들어오긴 했지만, 뭐 대체로 대부분은 이제 초가집이었고요.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규정 같은 것들도 이제 가구개혁을 거치면서 없어졌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뭐냐면 해외 이주예요. 뭐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보내준 경우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건너간 것도 있는데, 일단 한국에서는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게 이주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뭐 우리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들 있죠. 뭐 양반 계층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정치적인 혼란, 즉 세도 정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세도 정치로 인해서 뭐 세금도 많이 내게 됐고요. 뭐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세도 정치와, 그리고 이 세도 정치에서 기본적으로 따르는 이제 매간 매직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백성들을 쥐어짜는 게 경제적 빈곤이 아주 당연시 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19세기 후반에 많이 나갔고요. 20세기 초가 되면 일제의 침략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먼저 19세기 후반에 많이 진출했었던 게 간도, 만주, 연해주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는 한인 사회가 형성되면서 이 한인 사회가 결국 독립운동 기지가 되는데요. 뭐 선생님 지도로 잠깐 그려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간도라고 하면 여기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한 요 지역 정도를 우리가 이제 간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 그러면 여기 이제 요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일대를 이제 전반적으로 만주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차지한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연해주 이렇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건너와서 살았고요. 나중에 이제 연해주에 있었던 우리 교민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는 슬픈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등지로도 이제 노동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와이로 먼저 출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 가서 이제 그 사탕수수 재배하는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사탕수수를 재배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하죠? 그 열대 그 사막 기후 같은 데서 잘 자라는 그 뭐 선인장 비슷한 뭐 그런 종류들을 키우는데 이제 노동 이민으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만 해도 엄연히 대한제국이 있었고, 그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분들이 이제 정착을 해서 막상 필요해질 때쯤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 외교권이 을사늑약을 통해 일본에 넘어갔기 때문에 뭐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곳에서 뭐 말도 이제 다르고 뭐 생활도 다른 그런 곳에서 굉장히 힘들게 사셨죠. 그렇지만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우리 민족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십니다. 자, 조금 더 볼까 해요, 오늘은. 자, 그 다음 근대 문물 수용과 근대화의 형성이라는 부분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근대 문물이 수용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시면요. 먼저 이제 사상적으로는 사회진화론이 이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 무렵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사상인데요. 이거는 강자에게는 자기들의 행동을 이렇게 당연시하게 만드는, 자기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그런 그 사상으로 작용을 했고요. 약자 쪽 입장에서는 뭐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체념하게 되는, 역시 우리가 약하니까 이렇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먹게 했었던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사회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나갔다가는 아유 큰일 나죠. 뭐 여기저기서 뭐 극우 세력이다 뭐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자, 우승 열패, 그러니까 우월하면 이기고 이제 그 다음에 열등하면 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약육강식, 약한 사람이 이제 잡아먹히고 이제 강한 사람이 먹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우승열패,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제 적당한 사람만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뭐 정당화시키는 약소국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런 사상으로 쓰였고요. 근데 이제 이걸 개화파가 수용을 하면서 독립협회라던가 애국개몽운동 등을 하면서 이제 지식인들한테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실력 양성론, 우리가 힘을 키워서 이렇게 힘이 세지면 우리가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실력 양성론의 근거로 이제 수용이 되고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해서 독립 추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좌절을 하겠죠. 아,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친일로 넘어가는 논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 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망하는 상황이니까 뭐 지금 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일본에 충성을 하는 뭐 그런 쪽 논리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 쪽을 보시면 과학기술을 수용하자는 주장은 실학자들부터 이미 뭐 이렇게 많은 주장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개항 이후에 동양의 도에 서양의 이제 기술을 접목시키자는 동도서기론이 이제 뭐 나오고 이게 부국강병의 이제 중요 포인트가 되면서 이 과학기술을 수용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됐었죠. 특히 이제 뭐 흥선대원군 집권기에도 이미 벌써 무기를 개량하는 뭐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무기 제조를 이제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등 뭐 과학기술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188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뭐 우리나라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뭐 많은 활동이 있죠. 일단 뭐 통리기무함은 최초에 그 우리 개혁을 추진했었던 기구죠. 개항 이후에 개화를 추진을 했었고요. 조사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그리고 영선사라는 이름으로 청나라에 각각 사신들을 파견을 해서 일본의 발전된 모습들 그리고 청나라의 과학기술, 군사기술 등을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사시찰단은 이제 금방 끝났고요. 영선사는 좀 길게 가서 기술도 좀 도입을 하려고 했지만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실패를 했고 대신 이런 경험들을 되살려서 방문국이라고 하는 1883년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성순보를 찍어낸 방문군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화폐 백동화 같은 화폐를 찍어내는 전환국이 이제 화폐를 만드는 기구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무기를 제조하는 교신 기기창도 이 1880년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뭐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돌리려면 우리가 가서 배워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좋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을 초청을 해서 근대 산업기술 등을 이제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1890년대가 되면은 이제 교육제도들이 갖춰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유학생을 파견을 한다던가 뭐 근대 기술 교육 학교를 설치한다던가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근대적인 시설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것들이죠. 우리가 보통 볼 때, 야, 저건 되게 새 거다. 저건 되게 첨단이다. 뭐 하는 것들을 뭐 누가 쓰는 걸 보면 왠지 그 사람은 좀 뭔가 이렇게 생각도 열려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뭐 이렇게 최첨단 전자 제품들을 막 사용을 하고 얼리 어답터로 막 이것저것 써보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각까지 다 그렇게 앞서 나가는 건 아닌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근대 기술들 시설들을 많이 받아오려고 했었고요. 이게 이제 뭐 끝에 이제 한계부터 나오는데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도 아니고 관리하는 것들도 전부 외국인한테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자금이 쓰이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우리나라의 그 재정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새로운 물건들을 뭐 신기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결국은 서양이라던가 뭐 일본의 침략 의도가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무슨 가장 기본이죠. 뭐 교통과 뭐 통신의 인프라들이 어, 뭐 기차를 철도를 놓으면 그 철도를 뭐 우리 국민들도 사용을 하고 전신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설치하면 우리 국민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일본과 서양 세력들이 철도를 이용해서 군대를 보내고 그리고 통신을 통해서 이제 더 빠르게 소식을 전해서 이제 자기들이 조선을 이제 대한제국을 정복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았던 건지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표까지만 오늘 할게요. 그 언론기관의 발달은 그 다음 강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통신부터 시작해서 살펴볼까요? 이제 통신은 뭐 지금이야 휴대폰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전신이라는 게 가장 기본이었어요. 뭐 여러분 중에서 혹시 모르스보라고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내가 말하는 목소리를 먼 곳까지 전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기를 연결했다가 뗐다가 하는 그 소리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걸 전했거든요. 그게 전신이에요. 1884년 일본과 부산을 연결하는 전신망이 만들어집니다. 이 말은 부산에서 일본으로 바로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1885년이 되면 서울, 인천, 서울, 의주 간에 이제 전신선이 가설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서울, 의주는 청나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청나라도 마찬가지죠. 의주와 서울 그리고 그다음에 의주와 다시 중국 본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언제든지 청나라와 일본의 그런 침략에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당시 전신이 설치된 목적이죠. 그러니까 소식을 빨리 전달을 받아야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화입니다. 이게 선생님 팬이 지금 충전이 다 된 모양이네요. 예. 선생님 말로 해야 되겠어요. 네. 전화인데요. 전화는 1896년에 이제 미국에 의해서 경운궁에 처음으로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전화기를 받을 때 임금님이 전화를 걸면 그 앞에서 막 절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화가 놓이면서 목숨을 건진 분이 바로 김구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그 사형을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받기 직전에 바로 이 전화가 개설이 됐고요. 그 전화를 통해서 김구 선생님을 살리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 전화가 불과 며칠만 늦게 설치됐어도 우리가 아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로 서울시내 민가에도 개설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우편입니다. 그래서 우정국을 설치를 했었던 게 1884년이죠. 근데 이거 열자마자 바로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불타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한동안 운영이 못하다가 1895년 을미개혁 때가 돼서야 11년 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던 방식이죠. 사실 전화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전화가 다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1980년대까지도 이제 멀리 나가 있는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할 때는 우편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짐을 정리하시다가 예전에 어머님이 시집을 오신 이후에 외할머니께서 보내신 편지를 이제 찾으셨는데 좀 느낌이 좀 요즘 뭐 휴대폰 이런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교통입니다. 교통은 전차하고 철도가 있는데요. 이제 전차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전차는 지금의 이제 도로에 궤도가 깔려 있어요. 철길처럼 궤도가 깔려 있고 그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한 량짜리 혹은 두 량짜리의 이제 작은 기차처럼 생긴 게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제 유럽의 작은 이제 중소도시들 같은 데나 아니면은 일본의 그 소도시들 같은 데 가보면 아직도 이 전차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차가 다니지 않으면 그냥 그 자동차 길을 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전차가 안 다닐 때는 자동차가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전차가 운행을 하면 이제 자동차가 피하고 뭐 이렇게 운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1899년에 서울 서대문에서부터 청량리까지를 연결하는 노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종로 앞을 이렇게 쭉 연결하는 노선이 만들어졌던 거고요. 이게 한성전기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또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이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오히려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운행을 안 하는 건데 우리가 운행을 먼저 했답니다. 철도 같은 경우에는 1899년, 1905년에 각각 경인선과 경부선, 경인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경인선은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노선이고, 경부선은 경자가 서울이고 부자가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경부선은 부산을 연결하는, 경의선은 서울 경자 썼으니까 서울과 의주의 경의선 이렇게 되니까요. 인천에 상륙한 병력이 언제든지 서울로 오기 위해서 철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산에 상륙한 병력이 서울을 거쳐서 의주까지 나가기 위해서 전쟁의 침략 목적으로 놓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편의를 위해서 놔줬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라기보단 일본의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외에 뭐 전라선, 호남선, 뭐 그 다음에 저쪽 동해선 뭐 이런 철도들도 대부분 다 일제 시대에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철도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자원을 수탈하거나 뭐 하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졌었죠. 세 번째는 서양에서 들어온 것 중에 이제 최초의 이제 의료기관인 이제 광해원이 알렌에 의해서 1885년에 만들어집니다. 갑신정변 때 그 알렌이 그 명성황후의 그 가까운 친척을 살리거든요. 그러자 이제 명성황후가 뭘 해줄 만한 게 없을까, 뭐 바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이자 의사였었던 알렌이 서구식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나라에서 돈을 대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제 진료를 보는 형식으로 광해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광해원이 훗날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광해원을 운영을 하던 의사들이 미국의 세브란스라고 하는 재벌,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부자였답니다. 세브란스라는 사람의 돈을 받아서 이게 광해원이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병원을 문을 닫을 상황이 되자 미국인 세브란스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광해원을 운영하시던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한 게 세브란스 병원. 그게 이제 연의 전문 학교와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가 결합이 되면서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연세대학교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브란스 병원이 건립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정부에서도 또 뒤늦게 다시 자금 지원을 하면서 광재원이라고 하는 국립병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광해원의 전통을 누가 이었느냐라는 게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간의 이제 다툼이죠.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뭐 괜한 짓 하는 것 같은데 그 두 학교 병원들은 열심히 싸우더라고요. 자, 대한의원과 이제 자유의원 같은 의원들이 이제 또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우두법이 지석영 선생에 의해서 보급이 됩니다. 지석영 선생의 경우에는 한글 학자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서구식의 그런 천연두 예방법이었던 우두법에 관심이 많아서 우두를 보급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천연두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예전에는 천연두 그러면 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지만, 이 우두법, 그 소의 그 젖에서 나오는 고름을 이용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건강을 찾게 됩니다. 자, 기타로는 우리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지만 기기창이라던가 1883년 무기 제조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박문국 한성순법 발행하는 1883년, 그런가 하면은 농문 목축 시험장 서양농법 도입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기창이나 박문국 다 갑신정변 전 그리고 이모군란 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갑신정변 후에는 박문국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됩니다.
자, 서양식 건축물로는 이제 독립문이 이제 1896년 독립신문에서 독립문을 만들다가 독립협회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정동교의 뭐 명동성당인데 명동성당이 1898년, 그리고 덕소궁 석조전은 우리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1910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문제 어렵게 내던 시절에는요, 이 명동성당이 만들어진 내용을 놓고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덕수궁 석조전 얘기하면서 요 무렵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